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 시민법률학교에서 노동조합 파트를 맡은 배현의라고 합니다. PPT에 제 직책이 나가긴 했는데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일하고 있고 하나의 직책은 공익노무사이고 저의 중요한 역할은 조직국장입니다. 조직국장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에는 정말 많은 조직국장들이 있습니다. 조직국장들이 하는 역할은 아직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노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제가 맡은 것은 노동조합에 관한 겁니다. 사실 노동법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은 주로 노동조합을 처음 선택하는 분들이 노동조합에 필요한 법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조합 법들은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사용자들과는 어떻게 교섭을 해야 될지, 또는 교섭이 막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시민노동법률학교를 선택해서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노동조합 가입률이 매우 낮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에는 노동조합법에 국한되기보다는 우리가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지, 노동조합을 선택할 때까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내가 노동조합을 과연 할 수가 있는지, 나의 삶에 어떤 노동조합이 필요한지를 조금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으로 좀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은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왜 노동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 시간까지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굉장히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끼지 않고 나가면 사실 범죄인 취급 당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코로나19보다 더 무섭다는 게 노동자들에겐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의 해고라든가 임금 삭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초반에 터지자 우리의 고용노동부에서는 여기 보이듯이 코로나19 이후로 강제 연차, 무급 휴업을 할 경우 위법이다. 이거에 대해서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현실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실제 그러한지는 한번 지켜볼 만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노동조합 가입 사업을 주되게 하고 있는 것은 종로 3가, 화려한 종로 3가 뒷골목에 있는 종로 세공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반지를 조각하기도 하고요. 반지에 광을 내기도 하고 반지를 판매하기도 하고 반지를 디자인하기도 하는 세공 노동자들입니다. 여기는 세공을 하는 역할 때문에 눈이 노안이 오면 안 되겠죠.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노동자들이 무려 3,000명 가까이가 일하고 있죠. 이 젊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4대 보험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실제로 26명 일하지만은 4대 보험 가입자가 단 5명밖에 안 되는 사업장이 있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현실로 가고 있죠. 실제로 30년 경력 베테랑의 노동자들, 30년 가까이 여기서 일했지만 이 업계는 원래 퇴직금이 없어 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에 제가 첫 번째 달려간 곳은 서울청입니다. 노동부에 가서 여기에 대한 근로감독을 했는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도는 한 건지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연도마다 계도했던 내용들, 연도마다 퇴직금이나 임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해서 노동청이 처리했던 자료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3,000명 넘는 노동자들 중에서 겨우 10% 남짓만이 제대로 된 노동법이 지켜지는 현실에서 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노동법이란 건 실제로 현실에서는 노동자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이 노동법이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최소한의 임금을 받으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동법이라는 게 있으나마한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노동법 개정이 돼서 임금 체불을 한 사용자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들이 주어진다라고 개정됐고요. 현실에서는 하지만 여전히 체불액의 10% 정도만이 사업주들에게 벌금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를 체불했다. 노동자, 사업주가 장사를 하다가 장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어려워서 체불을 하고 공장이 망할 위기에 놓였다. 체불을 한번 해보고 임금을 안 줬더니 3억 원을 안 줘도 되고 3억 원의 10% 정도 남짓한 돈만 주면 땡치더라 라는 현실을 목도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사용자 대부분들은 다음에 내 명의 말고 가족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다시 할 뿐더러 노동자들에게 이 임금을 제대로 줘야겠구나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처벌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실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가 궁금합니다. 2018년만 해도 체불 피해자가 35만 명이고요. 체불액이 1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통계는 또 기상천외합니다. 1조 7,217억 원.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돈이죠.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동부가 강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은 현실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해서 좀 나가달라. 부당휴직에 각종 불법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경제가 어려우니 참아달라는 목소리가 오히려 나올 뿐입니다. 노동자들이 이런 지경이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19보다는 기업의 갑질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법 위반을 신고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법은 잘 돼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을 신고했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규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이나 고소를 하게 되면 내가 계속 사업장을 유지해서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찍혀 있을 거고요. 사업장 내에서 배제당할 겁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그러합니다. 이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거나 또는 이 노동자들을 비밀을 보장해주면서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되지만 현실에서 우리 근로감독관들의 행태는 전혀 노동자들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뉴스에도 나왔듯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가 노예 아니냐라는 막말을 해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 형식에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TV에 나오듯이 빨갱이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가입률 2016년 기준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끝에 가면 있습니다. OECD 가입 국가들의 평균이 29.1%일 때 대한민국 2016년 현재 9.9%였습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요. 작년에 이제 2017년에 국민의힘으로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촛불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사회도 바꿨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의 갑질도 스스로 바꿔보자는 요구들이 들끓으면서 실제로 정말이지만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 통계가 조금 올랐습니다. 11.8% 정도 됩니다. 조금 올랐죠.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직은 노동자로 살아감에도 노동조합의 선택의 길은 멀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랑드릴 것은 과거의 민주노총, 요 파란 선이 민주노총인데요. 과거에는 민주노총에 대한 선택보다는 민주노총이 아니거나 또는 한국노총이거나 다른 노조를 선택했다면 지금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조금 더 제대로 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민주노총의 가입률도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 부분별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주로 드려요. 노동조합 가입률이 가장 많은 업종이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금속노조 아닌가요? 자동차 아닌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조업을 말씀드리는 거죠. 하도 TV에서 그들이 파업하는 장면들을 악의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국민들 대다수의 시각이 그렇게 인식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는 조금 더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 바로 공기업이죠. 공기업, 공공 부분이 실제로 68.4%나 달할 정도로 노동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곧 노동 조건이 굉장히 좋구나, 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를 인식하게 해주는 거죠. 그에 반해서 민간 영역 9.7%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사업장 규모별로 보자면 300인 이상 사업장, 대공장이죠. 제대로 된 사업장들입니다. 이런 대기업에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을 선택했다면 우리 국민의 49%, 50%가 넘게 위치하고 있는 100인 미만, 특히나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0.1%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겁니다. 비정규직일수록 작은 사업장에 일할수록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심각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에 위치해 있다. 이들에게 노동조합이 있었다라면 스스로의 힘으로 노동 조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드리는 게 저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통계에 따르더라도 통계를 보시면 300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의 임금은 그 임금의 40.3%에 불과합니다. 반이 안 된다는 거죠. 비정규직일수록 고용 형태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고용 형태 비정규직일수록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 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같은 매칭이겠습니다만 그들에게 노동조합은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노동조합 가입률이 작다고 보니까 제2의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것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불명예스럽습니다만 세계 1위의 산재 사망률입니다. 사실 연간 통계를 보자면 한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노동자 국민들보다는 산재로 인해서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가 사실상 더 많습니다. 이런 오명들을 씻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제일 중요한 선택이 뭐냐?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대단한 노동 조건을 따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현실의 노동법들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강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것들이 노동자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뭉쳐있는 우리의 조직, 노동조합이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거고 당신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 노동조합을 함께함으로써 우리 노동 조건이 우리 사업장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노동조합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일 수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네 말은 옳다. 그래, 네 말에 동의할 수는 있겠다. 노동조합을 해볼 수는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실제 법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게 도와는 주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가 아마도 시민노동법률학교의 마지막 강의가 저의 강의일 것 같습니다. 앞에 강의는요, 실제 헌법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 32조이고요. 하나가 헌법 33조입니다. 헌법 32조에서는 국가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최저 조건을 법률로 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안 지키면 인간다운 삶이 어려우니까 너 이거 안 지키는 사용자들 처벌하겠어. 그리고 노동자가 모르더라도 이것만은 지켜주겠어라는 국가가 천명한 약속 같은 겁니다. 대표적인 법이 근로기준법이죠.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노동을 하는 경우에 50%의 가산임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또는 1년에 80%를 일한 노동자들의 그 다음에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있죠. 왜 50%일까요? 왜 15일까요? 15일일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과 사용자가 서로 대치되는 지점에서 국가가 분쟁이 없을 만큼의 사회적 합의로 정한 겁니다. 만약에 상상해 봅시다. 연장 근로 수당이 가산 수당이 100%다, 200%다 하면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을 연장 근로 시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겠죠. 그럼 고용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노동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법은 많이 변모되죠. 어쨌든 헌법 32조와 근로기준법 등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켜져야 되는 법들이고요. 이러한 법들 이외, 이건 최저 조건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최저 조건으로 못 먹고 사니 그 이상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산업 현장마다 다를 수 있고 요구마다 다를 수 있고 사업계의 현실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 스스로에게 권력을 줄 테니 그 권력을 갖고 알아서 따내라 라는 것이 노동 3권. 쉽게 말씀드리면 헌법 33조에 나오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노동 3권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알아보자가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 노동 3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33조 1항은 노동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노동법은 법률을 통한 최저 기준의 보장을 하고 있죠. 이 최저 기준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서 노동자들은 여러 명이 뭉쳐서 사용자와 유사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동상권 보장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이죠.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뭉친 이 단체의 힘으로 사용자를 압박해서 교섭하고 그들로부터 노동조건을 따내는 이러한 것이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국가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에 헌법 33조에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10조 그림에 이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노동상권을 의미하자면 큰 물고기 하나가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개개별로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서 큰 물고기와 대등한 힘을 가진다라면 우리가 평화수역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아주 단순한 그림이지만 노동조합의 필요성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결권, 혼자 힘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둘 이상의 노동자이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100명이 있을 때 2명만 뭉치는 것보다 100명 모두가 뭉친다면 당연히 힘이 커질 수 있겠죠. 어쨌든 단결권은 혼자로는 어렵고 여러 명이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체 교섭권입니다. 단결권을 행사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무엇을 할 거냐? 고소 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교섭권, 즉 사용자와 내 노동 조건에 대해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들이 단체 교섭권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대등하게 앉아서 협상을 벌이는 이 과정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리는 만무할 것 같습니다. 이제껏 사용자 임의대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서 너 틀렸어. 우리는 이만큼을 원해. 라고 하는 질서를 금방 수긍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법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권한으로 단체 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들이 사용자와의 대등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뭉쳐서 교섭을 하다가 이 교섭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단체 행동권이라고 부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세 개가 분절될 수 없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노동 3권은 누구나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처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을 당연히 해라고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권리가 있으니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 무기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은 노동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노동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 게 따로 보자면 헌법의 노동 3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스스로도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저 조건을 보장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상 노동자가 인간답게 더 살기 위해서는 너희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무기를 줄게 라고 헌법에 설계를 해놨고요. 이게 된 구체적인 법들을 만든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입니다. 길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줄여서 노동조합법 또는 노조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관계에서 노동자의 뜻을 모아 노동자가 필요한 것들을 교섭하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만약 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다 한다로 하면 진정한 노동조합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노조법에서는 주체성, 노동자가 주인이 되어서 자주성, 누구의 사용자의 개입 없이 만들어져야 되며 목적성, 그 목적은 여기 나오죠. 노동조건의 유지엔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 지위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실질적 성립 요건 말씀드렸다시피 주체가 노동자가 돼야 된다는 거, 노동자의 사용자의 개입 없이 해야 된다는 거, 그 목적이 노동자의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 지위 향상을 도모한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당연히 단체로서 있어야지만 힘이 발휘된다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법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 잠시만. 네, 우선은 2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2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우리 노동조합 시작할래? 라는 총회를 하라고 합니다. 이 총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대표자를 결정합니다. 보통 임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임원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고 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로 회계감사를 뽑으라고 합니다. 이 2명이 반드시 필수적인 임원 중에 한 분입니다. 두 번째, 2명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내 독단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어떻게 굴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규약을 만들도록 합니다. 규칙이죠. 내부에서 정한 규칙. 그래서 2명의 노동자들이 총회를 진행을 해서 거기에 임원을 뽑고 규약을 만들면 그로써 노동조합은 설립됐다고 봅니다. 다만 이 설립을 하면 우리끼리 설립했다고 하면 남들은 모르니까 이에 대한 신고 절차가 있는데요. 행정관청에 가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에 총회를 했고요. 대표자는 누구이고요. 규약은 이렇습니다. 라는 등의 몇 가지 신고를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신고가 반드시 노동조합이 있다 없다를 가늠하는 것과 아니라는 겁니다. 신고는 그야말로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는 최근 노동조합을 이런 식으로 설립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노동조합 설립하는 것을 단위노조 또는 하나의 기업별로 설명하는 것을 기업별 노조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별 노동조합들은 사실상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김이 많이 좌지우지되죠. 특히나 우리 그 공무원 분들께서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다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가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알려지는 경우도 많죠. 우리는 이제 겨우 생겨서 내부적인 준비도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알러지가 깊은 사용자들이 우리 존재를 알았다. 우리가 뭔가 내부의 태세를 갖추고 노동조합에서 운영해 나가기 전에 사용자로 탄압을 받을 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김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용자 입김, 사용자의 기업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답게 운영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16개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노조를 만들어 놓죠. 대표적으로 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략 15만 명이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15만 명이 설립신고 1명만 하는 겁니다. 15만 명의 대표자 단 1명입니다. 금속노조 위원장이겠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뭔가요? 사실상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금속노조의 하위기구입니다. 현대자동차 지부, 분해, 이런 식의 하위 명칭들을 이용해서 있을 뿐이고요. 사실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공공 부분의 노동자들, 서비스 부분의 노동자들, 언론 부분의 노동자들, 공무원에 있는 노동자들 등등등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16개가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본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시고 싶어서 민주노총에 연락하시는 경우 가장 알맞은 노동조합을 컨설팅 해주는 역할, 바로 조직국장인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에 가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게 되고요.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 또는 노동조합을 운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교육하고 토론하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의 노동조합을 가입을 통해서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준비가 갖춰졌고 우리가 폭발적인 가입을 할 수 있겠다 또는 사용자들을 대항할 수 있겠다라고 했을 시기에 사용자들에게 딱 통보해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게 된 겁니다.
겁니다. 별도의 설립신고자가 필요 없고요. 우리 준비의 정도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교섭을 시작하는 것들이 선택되게 되겠죠. 그래서 민주노총은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노동조합 설립 방법들을 좀 취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양한 노동조합 형태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형태는 준비 단계입니다. 최초로 저희 코로나19 사태 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도 사실 노동조합 가입 상담이 굉장히 늘었고요. 이런 겁니다. 이제껏 사업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있겠죠. 이 노동자들이 2월까지는 매출에 전혀 하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3월부터 어쨌든 코로나19의 강도 높은 사회적 격리 조치로 인해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나가서 국민들이 나가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영화 관람을 하지 않고 등등등 하면서 매출이 하락한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업종도 제가 상담받았던 하나의 업종도 실제 2월 달까지 매출 감소가 없다가 3월 달에 급격하게 매출 감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우리가 함께 고통 분담을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3월 중순쯤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4개월치 임금, 이때까지 받았던 임금 중에서 20%씩 4개월에 해당되는 분을 반납해라. 만약에 반납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임금 삭감 30%씩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생각했습니다. 노동자들도 대부분이 좀 착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고통 분담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더라는 겁니다. 2월까지 매출에 하락된 적이 없고 오로지 3월입니다. 누적된 매출이 적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이만저만한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매출이 높게 나왔을 때 그 이윤을 우리한테 바로 더 나눠주지는 않잖아요. 원래 있던 고정된 임금만 줄 뿐이잖아요. 근데 하락했다고 곧바로 내 임금을 반납하고 삭감하는 것 용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는 거. 이런 경우가 진짜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찾아올 때 저는 차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민주노총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려야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 사업장의 전체 노동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이 노동자들이 이번의 사태로 인해서 노동조합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려는 의지가 몇 분이나 있는지, 우리가 사업장에서 우리 같은 분노가 사업장 전반적인 문제인지를 상의를 먼저 드립니다. 물론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별 노조인 경우에는 나 혼자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 분들이 노동조합을 할 때 가장 성공적인 것은 사업장 내내 대다수의 노동자가 함께 움직일 때 사업주들과 교섭을 하면 힘도 세지고 사업주가 빠르게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한 처음에 나는 노동조합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우리 동료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동료들은 언제든 내가 조금이라도 무서운 기미가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럼 노동조합으로서 단결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노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 사실상 70%나 해당되는 것은 노동조합 초창기에 우리가 어떤 노동조합을 만들 것인지, 이 처음에 노동조합을 꿈꾸던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준비 단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준비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고, 물론 비밀 유지가 돼야겠죠.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사장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좋아하지 않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노조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논의 결정하게 되고요. 이 준비 단계가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1년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상태에 따라서 아까 코로나19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임금 삭감과 반납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분노가 다 일치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 단계를 끝나면 실질적인 행동 단계에 들어가겠죠. 나 이외에 우리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을 가입하자라고 알리고 모집하는 것.
또는 사용자들에게는 우리 이만큼 사람이 모였으니까 교섭하자. 우리의 요구하는 이렇다라고 하는 단체 교섭을 하는 과정. 그 교섭의 결과물로 단체 협약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 그리고 이런 단체 협약안이 우리 조합원들, 직원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를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거고요. 이 수많은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당장 임금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임금 삭감을 막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현장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 대등한 노사 관계 속에서 노동 조건을 함께 사용자와 결정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노동조합이란 인식을 만드는 교육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노동조합이란 하나의 조직이 탄생하고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내 노동 조건, 지금 있는 노동 조건, 임금이 삭감돼요. 곧 해고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노동 조건이 비정규직으로 바뀌어요. 라는 당장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동조합은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노사가 실질적인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 노동 조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 설립 단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법으로 보장된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단체 교섭입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조건, 임금이라든가 노동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심지어 우리가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으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 게시판이 필요하다면 게시판 또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겠다라든가 우리는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전임자가 필요하다는 등등등 노동조합 활동 보장들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갖고 사용자한테 요구하는 것, 바로 단체 교섭이라는 겁니다. 단체 교섭의 대상은 조합원의 노동 조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법에도 나와 있듯이 노동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이 해당입니다. 법에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합한다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서 이게 단체 교섭이 될까? 예컨대 제가 상담받았던 사례 중에는요, 상사 하나가 또라이입니다. 이런 말들이 조금 웃기긴 한데요. 이 사람이, 상사가 조금 막말도 심하고 자기 감정 컨트롤도 안 되다 보니까 직장 부하에게 막말 막 하고 조금만 기분이 좋으면 막 모든 걸 내줄 것처럼 해서 사실 잘해줄 때는 좋지만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이 사람과 업무를 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행위들이 위법, 그러니까 형법상의 폭언에 해당되든가 폭행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상 법률로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라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의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회사 내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노동자들의 고충이 들어오는 경우 고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달라라는 게 단체 교섭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모 관광 회사였는데요. 여기 여직원들은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마를 입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활동 반경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거 복장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서 성차별 문제도 있고 조금 더 편한 문제가 있으니 이거 바꿔달라는 요구 단체 교섭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축소라든가 이런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각종의 갑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예, 노동조합의 교섭력들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우리가 단체 교섭권이라고 헌법에 권리가 정해져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교섭의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교섭할래 라고 요청하면 사용자는 싫거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요구하는 시점에 나와서 그는 우리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는 있지만 요구를 듣기 위해 나와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권리가 있고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죠. 물론 우리가 100가지 요구를 했는데 사용자가 100가지 모두를 난 싫거든, 어려워 라고 버틸 수는 있습니다. 버틸 수 있죠. 그리고 몇 개 조항은 들어주고 몇 개 조항은 들어주지 않도록 버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버틴다는 것은 나와서 우리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달아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사장님 좀 만나 대화하시죠 라고 하면 사장님 순순히 나갈게 라고 하는 분들이 잘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노동조합법에서 말하고 있는, 헌법의 노동상권에서 말하고 있는 단체 교섭권은 반드시 사용자들이 나와서 이 권리를 우리가 권리 행사하면 반대로 의무로서 나와서 교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섭의 결과로 우리는 단체 협약이라는 결과물을 맺습니다. 입사해서 제 노동 조건이 정해지기까지 과정을 보면요. 자, 처음으로 우리나라 법에는 의무로 돼 있으니까요.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물론 연봉협상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임금 제외하고 나머지 문서에 이러저러하게 계약서에 있는 조항들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이 조항은 빼주시고요. 자, 이 조항은 삭제해 주시고요. 이 조항에 추가해 주시고 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대부분 내민 노동 근로계약서에 내가 사인할 건지 말 건지 임금 정도의 조율만이 정해질 뿐입니다. 즉, 내 노동 조건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내민 것을 정해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노동 조건을 정하는 문서가 취업규칙입니다. 이미 앞 시간에서 배우셨을 건데요.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관한 모두가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노동 조건을 담은 문서죠. 이 문서 작성 권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작성된 문서를 변경할 때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한다든가 또는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사용자들이 강제하는 노동 조건입니다. 하지만 단체 협약은 다릅니다. 노동자들이 단체 협약 아니라는 우리의 노동 조건을 이렇게 받고 싶어 라는 문서를 작성해 가서 교섭을 하고 그 교섭의 결과로 우리가 따낸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보다 동일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협약은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만이 적용받을 수 있겠죠. 자, 설명드렸듯이 노동자과 사용자가 교섭으로 노동조건에 관해서 합의한 내용의 문서를 단체협약이라고 부르고요. 이 단체협약은 가장 중요한 거, 개별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용자가 자기들이 사인해놓고 나중에 배 아파 지키기 싫은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의 경우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건들도 법률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문서 하나 볼게요. 이런 게 노사합의서입니다. 거창하게 수십 장짜리의 노사합의서도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연장 노동이 심하다. 근데 포괄임금제라서 연장노동수당 안 주더라. 우리 포괄임제 풀고 앞으로는 연장수당 제대로 주자. 라는 것이 노동자의 가장 불만이었다면 이렇게 간단한 합의를 통해서 연장노동수당에 대해서 합의하는 단체협약을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데 어린이집에 모든 게 잘 굴러가는데 사실 원장님의 갑질이 가장 큰 문제더라. 이 문제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 원장님을 바꿔달라. 원장님의 해고시켜달라라는 것도 요구하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노사합의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만나서 노동조건에 관한 합의를 땅땅땅 찢는 순간 지켜져야 되는 문서이고요. 이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도 강제 가능하다라는 거 유의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때까지는 순탄한 노동조합의 과정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교섭을 하고요. 이 교섭의 결과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아름다운 경로겠죠. 하지만 단체 교섭 과정에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용자들이 반드시 이 의무, 우리의 요구안을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는 단체 행동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지죠. 즉, 노동자들이 뭉쳐 있으니 사용자가 우리 교섭 요구안을 빨리 들어줄 수 있도록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 단체 행동권, 집단 행동이라고 하면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딱 떠오르는 두 자가 있을 겁니다. 파업입니다.
파업이죠. 파업이라고 하는 것을 법률상 용어로는 쟁의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쟁의행위는 4자죠. 하지만 단체 행동권은 5자입니다. 즉 단체 행동권이라는 것이 반드시 쟁의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조합은 다양한 각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가 뭔가 잘못된 행위를 했던 것을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던가, 아니면 우리의 요구안을 시민들과 다른 노동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또는 옆 공장에 있는, 옆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거는 일들, 또는 직장에 다니는 우리의 요구안들을 알려내기 위해서 나눠주는 유인물들, 이런 것들, 또는 집회를 하는 문제들까지가 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단체 행동입니다. 노동조합은 일상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요구사항이 뭘 때?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다양한 행동들이 방해되지 않고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의 문제에 관해서 어디서 알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우리 사업장 앞에서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우리의 상급단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에 가서 직접 항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기업의 대부분의 결정권들은 회사 기업들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앞에서 뭔가 집회를 개최하거나 언론 활동들을 하는 것이 더 유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충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주는 자기의 재산권으로 기업의 건물을 사거나 임대해서 자기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거 용인이 될까? 용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업무를 완전히 방해시키거나 영업을 완전히 못할 정도로 노동조합이 활동하는 것이만 아니라면 함께 병존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사용자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함께 공존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다수 좀 약한 현수막을 게시한다든가 유인물을 배포한다든가 집회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선택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파업, 많이 들어보셨죠? 쟁의행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쟁의행위는 당연히 제가 이 사업장에 들어갈 때 노동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사업주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저에게 임금을 주기라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이죠. 근데 근로계약 체결의 의무 중에서 내가 노동을 제공하기로 하는 의무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즉 정상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노동자가 쟁의행위라는 것에 의해서 정상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내일까지 1000개의 물품을 납품해야 되는 공장이 있습니다. 오늘 막판 교섭까지 이어갔는데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서 사용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노동자들은 내일 납품해야 되는 납품 물건을 채우지 않은 채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업주로서는 납품해야 하는 사람들과 계약이 체결돼 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에는 사용자가 아무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물지 않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 가진 권리입니다. 단체 행동권의 반대인 의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법률상의 용어로 설명드리면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 태업, 일을 느리게 하는 거죠. 일부러 천천히 하는 것,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단체 행동권의 최고봉이 바로 파업 또는 쟁의행위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죠.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니 계약에 따르면 노동을 제공해야 되니 임금을 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행 파업 쟁의행위와 관련 제도는 노동자들은 선택에 따라서 노동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동조합의 결정으로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않을 수도 있지만 임금을 손실당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극단적인 이런 대치 상태, 쟁의행위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에는 쟁의행위로 나가기 전에 몇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요, 첫 번째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대화를 하라, 교섭을 하라는 겁니다. 대화하는 교섭을 통해서 충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대화로는 정상적인 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 또는 타결을 보기 어렵다라고 한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노사 스스로가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국가나 중재인이 나서서 다시 한번 이 교섭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정은 국가가 노동위원회라는 곳을 보통 이용하는데요. 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와서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너의 의견은 무엇을 들어보고 이런 정도는 어떻겠니? 라고 교섭을 조정해 주는 건데요. 공익사업장에는 15일간의 조정기간이, 일반 사업장에는 10일간의 조정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조정기간 동안에는 아직 파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조정에 만약에 합의한다면 교섭은 끝나는 겁니다. 타결이 되는 거겠죠. 근데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끝나고도 내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 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겠죠. 이제 파업에 나가는 겁니다. 다만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우리의 노동의 임금이라는 상실도 있기 때문에 이 결정에 앞서서 노동자의 조합원, 노동자 스스로가 구성된 이 노동조합에 노동자의 절대다수, 많은 과반수 이상의 노동자들이 나는 파업에 갈래, 파업이 맞다고 생각하는 동의를 얻을 때만, 즉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그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때만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나갈 수 있다는 몇 가지 제약들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쟁의행위 목적, 파업의 목적이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목적으로 해야 돼 라고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에는 복잡한 논리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쟁의행위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걸 뚫고 쟁의행위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지, 노사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얘기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파업만 했다고 하면 국민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가 빨갱이 칩을 한다든가 경제를 좀먹는 악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쟁의행위라는 과정은 현행 법상으로도 굉장히 뚫기 어려운 절차라는 거고요. 노동조합이 충분한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저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겁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듯이요. 파업 또는 쟁의행위라는 것은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의 하나로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이제 노동조합을 설명드릴 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도대체 법에서는 어떻게 노동조합을 보장하고 있는지 헌법 상권에 대한 말씀을, 노동 상권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운영을 하는지, 교섭과 단체 행동에 대한 얘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실 겁니다. 좋겠다. 네 말을 들으니 법에도 이렇게 보장이 돼 있고 내가 노동조합 바로 하면 되겠네. 근데 사실 노동조합을 엄청나게 싫어하지 않아? 그리고 노동조합을 하게 되면 인생 망친다던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실제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들이나 일부 기업들은 노동조합 없는 것, 노동조합이 없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 운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몰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헌법에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명시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법학자들조차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식 속에서 대부분의 사업주들, 사장들은 당연히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을 싫어하고요. 이 노동조합이 생긴 것을 어쨌든 실을 말려보려고 하거나 노동조합을 방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속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파트. 그래서 노조를 방해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법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어려운 용어인데요.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가끔 TV 뉴스나 라디오 광고나 이런 데 보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요. 연차 휴가를 안 준다던가 임금 체불한다던가 이런 게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의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것, 이 자체 노동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부당노동행위란 노동 3권, 노동활동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부당노동행위는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죠. 사용자의 범죄행위라서 범죄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의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반노동조합 계약의 부당노동행위, 교섭 거부, 그리고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입니다.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한 것은 내가 노동조합을 가입하려고 했거나 이미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가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나 또는 노동조합을 내가 가입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있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행사에 참여했거나 노동조합 관련된 각종 활동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한테 인사상, 금전상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저한테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조합원만 쉽고 편한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 즉 버스 사업장에서 버스는 신차가 있을 거잖아요. 신차를 운전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근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옛날 차량만 배치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차를 배치한다. 이런 건 나한테 직접적 불이익은 아니지만 이익을 배제하는 거잖아. 이런 것 역시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된다는 거죠. 사용자의 잘못된 행위를 노동부에 고발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조합원의 이유만으로 업무 태도에 약간의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굉장히 큰 징계를 내린다. 이런 것들도 부당노동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의식이 굉장히 큰 사용자들은 노동조합 운영을, 노동조합 조직하는 대표자에 해당되는 사람, 중심 세력에 대해서 징계를 합니다. 그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우리 노동자들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다른 노동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목적에서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지배 개입이 뭘까요? 노동조합이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사용자의 입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예컨대 직원들을 만나서 노동조합을 탈퇴를 하라고 설득하는 경우, 어용노조와 민주노조가 있을 때 민주노조를 탈퇴하고 어용노조, 특정노조에 가입하라고 마구 설득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사건들도 왕왕 있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초창기에 아침 조례 시간에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이 생겨서 회사가 어떻게 위험에 처할지 모르게 됐다라는 식으로 위협을 가라는 언론 활동을 사용자가 하는 경우, 이 모든 것이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반노조 계약입니다. 주로 용역회사에서 많이 발생되는데요. 청소나 시설관리 쪽은 이미 자기 원청이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3년에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3년짜리 용역 계약 도중에 워낙 회사가 엉망이라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했더니 업체를 바꿔버리면서 기존의 노동조합 하던 사람은 고용 승계 안 해줘. 또는 너 그 노조 탈퇴하고 우리가 만든 노동조합에 가입해.를 고용 승계의 조건으로 다는 이런 계약을 반노조 계약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섭 거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교섭장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했다? 그건 교섭 과정에서 조절할 문제지 요구안이 너무 심해서 못 나온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이런 교섭들을 어떤 이유로는 차필 미루거나 또는 나왔더라도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해태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도 있죠. 2년 이하의 징역, 2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잘 활용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에게 있겠죠. 그래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할 때
우리 노동조합을 처음 준비하는 단단한 간부들한테는 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 신규 조합원들에게 가서 야, 너 인생 망쳐. 너 이번에 탈퇴하면 내가 다음에 좋은 보직으로 보내줄 수 있는데 왜 그러니? 라고 설득하는 거죠. 이런 설득의 과정이 워낙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조합원들은 그 과정을 녹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초창기 준비 과정에서부터 부당노동에 대해서 인식하고 대응에 대해서 똑바로 안다라고 하면 교육을 진행하고 우리 노동조합에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들과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공유한다라면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법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장하는 것뿐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도 갖고 있다는 거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앞서서 설명드렸지만은 노동조합을 했을 때 우리 법상에 어떤 권리들이 보장되어 있는지 노동조합에 방해되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용자 조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언제든지 내가 노동조합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전화를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몇 시간을 들여서라도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언제나 충분히 알 만큼 설명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조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노조화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입니다. 말씀드렸죠. 대기업 노조가 쇠파이프로 두드려 패는 일이 없었으면 국민소득 3반을 넘었을 것이다. 노조가 있어서 경제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라는 망언을 했던 정치인들, 사실 김무성만은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의 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죠. 만약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이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노동자의 착취가 발생하고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거죠. 통계 자료에 따르더라도 노동조합 가입률과 행복은 비례한다고 합니다. 복지 수준이 높게 보장된 부유별의 나라들일수록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죠.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연대가 발간한 2017년 세계 행복 보고 순위에서도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한 그러니까 나라일수록 행복이 높다라고 나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사실 유럽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국의 보건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고 유럽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들이 어려워질 때 그 어렵다는 이탈리아나 유럽의 나라들은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해고 금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들이 우선 나옵니다. 물론 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같이 어려운 시절에 누구를 잘라내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고 얘기해야겠죠. 실제로 IMF라는 기관에서도 노동조합 가입률이 떨어질수록 소득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불평등이 높아지고 사회가 불안정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마찬가지고요. 불의한 정권을 바꿔냈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촛불 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 촛불의 현장에 나왔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때 우리의 염원은 불의한 정권을 갈아치운 것이 있습니다. 그 염원은 하나가 있겠지만 우리 불의한 정권을 갈아치우면서 내 삶이 나아지는 선택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촛불 이후에 실제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00만이 넘었으니까요. 전체 노동자들이 20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민주노총이 한 30만 명이 가입한 것 같습니다. 이 촛불 이후에. 그들이 왜 민주노총에 가입했을까요? 노동조합을 선택했을까요? 촛불로 불의한 정권을 바꿨지만 내 삶이 안 바뀌었더라. 이런 요구들을 이제는 참을 수 없더라. 함께 바꿔보자라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직장 갑질이 코로나에서도 심각합니다.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태어나면 출생시고 취업하면 노조 가입은 당연한 의무라고, 그게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 의무라고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제가 끝으로 말씀드린 건 노동조합에 새롭게 가입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얼리, 앞서 말씀드렸던 종로 3가 뒤편에 있는 주얼리 노동자들인데요. 이 노동자들이 전체 이제 거기 사업장에 단 17분밖에 일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코로나 사태로 해서 갑자기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회사가 임금 삭감안을 갖고 왔습니다. 그것도 50%나 삭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감히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 생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협상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사장이 전혀 들어주지 않더랍니다. 물론 거기는 20년 가까이 이 사장과 일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순진하게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당신에게 불쾌하다까지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지나가다가 민주노총에 피켓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전화를 주셨죠. 그리고 노동조합 가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이분들이 17명 중에 처음에는 3분밖에 가입을 안 했죠. 그래서 3분이라도 가입했기 때문에 사장에게 찾아가서 우리 교섭하겠습니다. 당신이 임금 50% 삭감하는 건 너무나 부당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장이 곧바로 그 다음날 폐업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폐업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가능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4명의 노동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코로나19 저희가 함께 감수할 수 있습니다. 50% 삭감 맞습니까? 저희가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협상하자 하니까 폐업한다는 거 맞습니까? 라고 설득했을 때 이분들이 정말이지 억울한 심정에서 모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일주일간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장과 협상하고 단체 행동을 하면서 결국 폐업을 처리시키고 모두가 고용을 유지하고요. 적절한 안을 찾아서 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험 같은 것이 있다라면 같은 노동자의 심정에서 노동자끼리 뭉친 조직이 아닐까요? 그래서 민주노총에 대한 고민 함께 해주십사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렵니다. 감사합니다.